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면 치워야 되고 밥해야 되고 돌아서면 씻겨야 하고 챙겨야 하고. 그런데 나는 전업주부가 소질에 맞아 라면서 두 팔을 걷어붙인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도 대찬성하면서 돈은 내가 벌게 했는데 그래서 부부는 행복했는데 지금 뭐하는 짓들이니?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집안일이야! 라는 시어머니의 등장.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12월 4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봅니다. 달려볼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달려볼게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번에도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영상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에? 왜 그러냐고요?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네네. 어머나. 한 주류 매장 바닥에 술병 여러 개가 깨진 상태로 나뒹굴고 있죠. 뭐 난동 부린 거예요? 네, 바닥은 술로 흥건합니다. 자, 그리고 매장 화장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어머. 자, 조그만 라쿤 한 마리가 변기 옆 바닥에 쫙 엎드려 있죠. 어머머.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새벽 시간 CCTV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자, CCTV엔 누가 포착이 되는데 어슬렁 몰래 매장으로 들어오는 아까 그 뻗어 있는 라쿤의 모습입니다. 어머머머. 자,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선반 위로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던 이 라쿤 무슨 행동을 할까요? 혼자서 술들을 꺼내 마시고 그만 거하게 취하고 말았던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김현희 평론가님, 만약에 저 CCTV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진짜. 그렇죠. 어떤 뭐 단순 절도범이나 누군가 침입해서 이렇게 매장을 아수라장을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그러니까요. 십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류 매장에 침입한 라쿤이 그야말로 그 매장 자체를 온통 혼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렇게 바닥에 술병이 깨져 있는 것은 물론이었고요. 천장 타일까지 뜯겨져 나갈 정도였다고 하니 네. 가히 짐작이 갈 정도죠. 그런데 나중에 이 직원이 CCTV를 확인해 보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이 라쿤이 사지를 뻗고 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지? 아마 그렇게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취한 라쿤은요. 네. 몇 시간 동안 잠을 푹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술이 깨고 나서 자연으로 잘 되돌려 보내지기는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라쿤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만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굉장히 좀 엉뚱함이 있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뚱함이 도를 지나친 것은 아닌지 이런 아주 즐거운 상상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허준 변호사님, CCTV 물증이 있겠다.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못해요, 라쿤? 일단 주치자기 때문에 깰 때까지는 보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저렇게 업무 방해, 재물 손괴, 그다음에 술에 대한 절도 혐의로 체포를 했어야 되는데 라쿤이 너무 취해서 심신미약을 좀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증이요. 최명기 원장님. 라쿤이 술 좋아하는 동물이고 막 그런 거 어떻게 저 인간처럼 술병을 찾아서 막 이렇게 마시고 그런 거예요? 라쿤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합니다. 에?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라쿤한테 술을 주거나 그랬을 때는 라쿤이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라쿤은 저 위에 있는 병을 봤을 때 과거에 본인이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거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이제 깨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아하. 저 중에 어쩌면은 라쿤이 그거를 확인하다가 자기 발에 묻은 거를 갖다 핥아서 치사량을 먹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라쿤이 저 중에 미국의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과일향이 나는 게 있대요. 그거를 혹시 마셨다가 할 수 있고 라쿤이 저 화장실에 간 것도 우연은 아니고요. 본인이 굉장히 이상한 상태가 되니까 물을 마시려고 화장실로 갔다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위급한 상태에 빠진 거였던 겁니다. 만약에 라쿤이 체포됐다면
허지훈 변호사님 말고 최명기 원장을 변호사로 선임할 뻔했어요. 저 너무 라쿤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헤아려 줬어요. 라쿤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자연에서 잘 생활하길 바랄게.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러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식재료 달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볶고 지지고 부치고 부담 없는 식재료잖아요. 그쵸. 그런데 오늘 만날 달걀은 가열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에? 가열을 했다간 제 지갑이 먼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에? 어떠한 달걀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눈꽃으로 덮인 달걀입니다. 윈터 에그예요. 와. 수정을 깎아서 만든 이 달걀은 표면에 무려 4,5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두르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백합 꽃바구니까지 들어있어요. 어머나. 이 달걀은 이번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2,29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55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아니 455원이면 좀 살까 말까 고민해보겠지만 455억이라고요 지금? 보석이라고 해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보석 안에 담긴 세월과 이야기를 들으면은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어머나? 자, 이 보석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가 1913년 부활절에 다름 아닌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또 전설적인 보석 세공사로 유명한 파베르제에게 주문 제작한 하나의 작품이라는 거죠. 즉, 이 보석, 이 윈터에그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보니까요. 와, 예술이네요, 예술. 달걀이란 이름으로 돼 있지만 달걀을 그 가치를 넘어 달걀 그 이상의 정말 예술 작품, 눈이 황홀해질 정도였어요. 정말 눈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반가운 이름 박나래 씨가 나왔는데 전 매니저들이 뿔났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바로 어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넣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머나.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로부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고 있고요.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박나래 씨의 비위를 증명할 자료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 측에 연락을 해봤는데 지금 양쪽 다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나래 씨가 사실 지난해 9년 동안 함께 일했던 소속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이나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매니저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박나래 씨가 9년간 몸담은 소속사를 나오면서 함께 나온 매니저들이 있는데 즉 약 1년 정도 일을 했겠죠. 네. 이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함께 움직였다는 건 박나래 씨와 뜻이 맞았다는 건데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주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게 사실이면 굉장히 사안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내용이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지금 놀랍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김묘성 기자님, 눈에 띄는 게 박나래 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구체적인 어떤 행위 그런 게 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적인 괴롭힘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주장입니다만 어허.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는 것은요. 네. 안주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여러 사람을 함께 초대를 해서 맛있는 것을 베풀고 술자리를 갖고 이런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추정이 되는 건데 안주 심부름을 시켰다. 그리고 파티 뒷정리를 맡겼다. 술자리를 강요했다. 그런데 이것들을 위해서 매니저들을 24시간 대기시켰다라는 부분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 일까지, 그러니까 박나래 씨의 가족과 관련된 일까지 맡기는 가사 도우미로서의 역할까지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폭언을 들었고 더 나아가서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병원 예약이나 대리 처방 같은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도 감당해야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금전적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행비 정산 문제인데요. 네. 회사 일을 함께 하면서 개인적으로 급하게 쓰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후에 제대로 다시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네. 그런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식자재 비용이나 주류 구매비 같은 것들에 대한 미지급도 있었다라고 전 매니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내용이 종류별로 상당히 많아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근데 아마 이 내용 들으시면 시청자분들이 아하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나래 씨가 왜냐하면 지금 안주 심부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일반 술집에서 먹었으면 안주 심부름이란 말이 안 나왔겠죠. 안주 심부름이란 말로 유추해 볼 때 박나래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자기 집 안에 이른바 나래바라는 그런 어떤 이 시설 같은 걸 갖춰놓고 지인들, 아주 친한 지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뭐 술자리를 한다. 그런 예능에 파닥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혹시 이제 그 자리가 아닌가 일단 추정되는데, 근데 보세요. 지금 안지용 기자님 전 매니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많다는 거잖아요. 네. 현재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복수라는 거는 입장 표명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 내용이 사실 이게 지금부터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굉장히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장은 밀린 비용을 정산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산적으로 내가 돈을 받지 못하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먼저 넣었다는 거죠. 그것도 뭔가 일상적으로 이 상식적인 상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대리 처방 관련된 겁니다. 아하. 대리 처방을 했는데 과연 어떤 약품에 대한 어떤 약물에 대한 대리 처방이었는지 이건 역시 사실로 밝혀진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이런 여러 문제 제기, 특히 이 밀린 비용을 정산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요청을 하니까 박나래 측에서는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게 전 매니저들의 주장입니다. 일단 허주혜 변호사님이 이제 법률가시니까 물론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일단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분들의 주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주장의 내용이 일단 놀랍긴 해요. 근데 허주혜 변호사님 일단 주장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에 담긴 내용들이 아까 보세요. 자신들을 가사도우미, 즉 24시간 대기시키고 가사도우미, 안주심부름, 또 어떤 약품, 특정 약품, 뭐 구체적인 약품 이름은 안 나왔지만 대리 처방도 시켰다. 그리고 술잔 던져서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진행비 정산도 안 했다. 등등등. 지금 혹시 물론 주장이긴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장이긴 합니다. 이게 혹시 정도가 심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을 먼저 가압류했다는 사정을 법률적으로 좀 풀어드리자면 이후에 본안 소송, 그러니까 이 매니저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걸 왜 대비해야 되느냐? 청구 금액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1억 정도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만약에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 박나래 씨 측에서 순순히 손해배상 비용을 다 지급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나중에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소액이라고 하면 사실상 아파트까지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큰 범위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내지는 그에 대한 입증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 매니저들 얘기로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가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집행을 대비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로 미래 재산을 붙들어 놓는다라는 전략을 택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 명예훼손이나 사문서 위조가 밀린 어떤 그 진행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예훼손이나 사문서 위조랑 밀린 진행비를 지급해달라는 것은 이른 크게 관련이 없는 범죄 혐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박나래 씨 소속사 측에서 명예훼손 내지는 사문서 위조를 들고 나오는 어떤 범죄 성립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단순히 매니저들에게 이런 식으로 겁을 줄 목적으로 권리를 남용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고소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또 다른 협박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관계를 좀 지켜봐야 그렇죠. 되는 네네.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사실상 양측의 대립이 심하고 여러 가지 혐의가 관련되고 더욱 사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 측에서 일단 가압류부터 진행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세요, 김현주 평론가님. 앞서 이제 이 가압류를 신청한 전 매니저들 복수입니다.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밀린 비용 정산해달라 등등등 얘기하니까 박나래 씨 소속사 측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들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겠다라고 이제 했다더라라고 이제 우리가 전해드린 거지만 오늘 이 사안이 이제 알려지고 터지고 난 이후에는 수많은 우리 안지용 기자님도 계시고 우리 김묘성 기자님도 계시지만 우리 수많은 기자들이 막 소속사에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공식 대응 들은 건 없어요? 지금 소속사 측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좀 조심스럽고도 약간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니 사안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가 완료가 되게 되면 입장을 전하겠다. 조금 유보적인 자세로 이해가 됩니다. 김묘성 기자님, 보통 우리가 이제 연예인분들, 유명인분들에 대한 어떤 이 불미스러운 일,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해당 본인이나 소속사 측의 입장, 대응 입장은 대부분 사실무근이다,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그런 게 많았죠. 태반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소속사 입장 다시 그래픽 보여주세요. 보면 물론 이거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루어 진작이지만 유추해 보는 건데 그 뉘앙스가 일반적인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이건 사실무근이다 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인 중이다.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입장 전할 것이다. 혹시 여기서 뭐가 좀 어떤 분위기가 좀 느껴지나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어렵냐면요. 일단 박나래 씨는 애초부터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됐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위험이냐? 아까 술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술자리가 사적인 영역에서 그치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술자리가 캐릭터가 되고 캐릭터가 되면 또 돈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적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까지 그 일에 도움을 주게 되고 이러면서 범위가 넓어지고 수위도 조절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사적 영역이면 사적 영역일 뿐입니다 라고 해서 정리가 가능하지만 그것 자체 파악이 어려운 형식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이 정도의 지금 벌써 오늘 이 사안이 터졌는데 터진 지 몇 시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안이 터졌는데 물론 소속사는 소속사대로 지금 이 진위를 파악하고 박나래 씨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겠지만 이 정도의 이 파장이 벌써부터 커지는 정도면 누구보다도 박나래 씨 본인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연예인의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면 소속사 뒤로 숨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다 명쾌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입장 밝히고 정리하고 책임질 부분 책임지고 막 그래 왔잖아요. 그럼 박나래 씨의 앞으로의 어떤 대응 태도는 어떻게 전망해 보세요? 일단 본인이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소속사 안에서 일하는 매니저들이 입장을 정리를 해주죠. 근데 가장 가까이서 함께 일하는 매니저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3자를 통해서보다는 본인이 직접 이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또 중요한 건 골든타임입니다. 사안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불거졌는데 빠르게 박나래 씨가 입장을 정리해서 해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은
대중들 입장에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박나래 씨가 지금 굉장히 유명 연예인으로서 굉장히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이걸 인정을 하게 된다면 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죠. 즉 내가 혼자서 입장을 밝힐 뿐만 아니라 제작진들과도 어떠한 입장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입장 표명이 늦어지는 건 아닐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한쪽의 입장이나 주장이 맞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차분하게 앞으로 흘러가는 형국은 예상되는 게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나래 씨 본인이나 또는 박나래 씨의 소속사의 더 구체적인 입장이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 그리고 여기에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추가 행동에 나설지, 이 부분은 뉴스파이터도 정말 차분하게 대신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인터넷상에 그리고 언론에 갑작스레 유중일 전 프로야구 감독의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금 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김묘성 기자님? 네,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30대 여성 교사가 고교생 제자와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드나들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라면서 고발이 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네. 네. 호텔 로비입니다. 남녀가 서로 끌어안으며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30대 여성 교사와 고교생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속에 고교생의 품에는 어린아이가 안겨있죠. 30대 여성 교사의 아들입니다. 이 교사는 1년 남짓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호텔에 투숙해서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고소 고발당했습니다. 저 아장아장 거는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네, 오늘 전 야구 국가대표 사령탑 류중일 감독이 영상 속 여성이 내 며느리다라면서 직접 신원을 밝히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저처럼 입이 안 다물어지셨을 거예요. 류중일 전 감독이 저 제자와 불륜, 즉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 여성이 바로 내 며느리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자신도 유중일 이름 석자 밝히고 얼굴도 드러내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하고 공개를 하게 됐을까요? 그 심경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손자 데려갔잖아요. 그 장소에 손자를 왜 데려가냐고요. 그 처음에 우리 아들도 용서를 빌리면 용서를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다음 아직까지도 미안하다 소리도 한 번 안 하고 뻔뻔스럽게 간 건 맞는데 그런 관계를 안 했다. 오해 삭제해서 미안하다. 그 말만 하는 거죠. 전화도 못 받았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한 가정을 박살내놨는데 또 저쪽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또 하면은 제가 정원을 올리겠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올린 거예요. 국민들이 보고 좀 심판 좀 해달라고. 며느리에게도, 그리고 그 며느리라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했던 그 학생에게도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다는 게 지금 류중일 전 감독의 얘기인데, 아니 그럼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대체 류중일 전 감독의 아들 부부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던 걸까요? 일단 이 부부는 이 사건 이후로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류중일 감독의 아들이죠. 이 남편, 이 30대 여교사의 전 남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인천 등 호텔에 투숙하면서 아내가 성적 행위를 했다. 그리고 이때 한 살배기 아들도 데려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근거였는지가 중요한데, 네. 그러면서 내놓은 근거는 호텔 로비나 식당 등에서 이 전 아내가 고교생 제자와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CCTV 영상, 이게 있었고요. 또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더 나아가 코스튬 구매 내역을 비롯해 사설업체에서 DNA 감정 내역 등까지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죠. 하하.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한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허준 변호사,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호텔 그 카운터에 뭐 결제하고 포옹하고 했던 것도 그렇다면 이 전 남편분, 그러니까 류중일 전 감독의 남편분이 직접 발로 뛰면서 증거를 다 수집한 영상으로 봐야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전 남편이 고발을 했던 그 혐의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일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적용이 됐는데 피해자를 둘로 특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 고교생. 그 고교생이 아직까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어떤 판단이 미숙한데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적인 접촉을 했다고 하면 일종의 성적 학대로 보는,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혐의로 일단 하나를 고발을 했고, 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이런 외도의 현장에 데려가서 그걸 목격하게 해서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 그래서 아들을 피해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두 건으로 지금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혐의 처분이 난 이유가 뭐냐면요. 네네. 일단 지금 이 고교생이 만 18세가 된 게 2023년 9월이에요. 그런데 저 영상이 찍힌 날짜는 2024년 1월이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법상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은 18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동복지법상으로는 성년이 된 이후에 저렇게 신체적인 접촉이 있다는 직접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서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부터 어떤 그 18세가 되기 전에 어떤 성적인 접촉이 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뚜렷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코스튬 같은 것들을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부부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DNA를 이 학생의 DNA가 비교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이 고교생이 자기 DNA 안 내겠다라면서 제출을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학생은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DNA를 강제적으로 제출하게 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 대조도 실패를 했고 네. 그 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2살배기 아들을 데려가서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한 정서적 학대에 대한 것은 왜 무혐의가 났냐면 네. 이 아기가 너무 어려서 이 상황이 불륜인지 뭔지 엄마가 뭐라는지조차 인식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서적으로 이 아이에게 어떤 해를 가했는지조차도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난 겁니다. 아니 그러면 허준 변호사님, 전 남편은 그러면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그렇군요, 혐의 없군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 남편은 일단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검찰 쪽에서 한번 불기소 처분이 난 것에 대해서 고소 고발인이 이렇게 이의를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고 만약에 항고에서도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재정 신청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절차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뚜렷한 증거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요. 지금 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도 두 사람 대화 대부분이 삭제돼 있어서 살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바뀔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검찰의 입장이에요. 이게 재판에 넘길 사안은 아니다. 지금 무혐의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일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금 유중일 전 감독이 내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지금 급기야 나서기까지 이르렀잖아 지금. 그렇습니다. 유중일 전 감독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소중한 2살배기 손자가 저런 호텔방에 함께 들락날락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 감독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청원까지 하게 됐다는 것이고 네. 이 어린 손자가 앞서서 허주연 변호사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황 인지를 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하지만 다른 그 호텔 내 CCTV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 남학생이 손자를 향해서 이리 오라는 이렇게 이제 손짓을 하잖아요. 보통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손자가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상황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손자의 경우에는 류중일 감독 내외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마 돌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빠인 아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온통 이 사건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들 부부, 이제는 전 부부겠죠? 이혼했으니까. 아들 내외의
지금까지의 일련의 상황들을 쭉 지켜본 류중일 전 감독의 지금 심정은 참담 그 자체일 텐데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도 꺼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두 명이 불직을 한 관계가 맞다라고 나왔거든요. 민사에서는 이렇게 났는데 형사에서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나오냐고요. 재조사도 해야 되고 내가 안 났으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선생하고 학생하고 불직자랑 관계가 있었는데 저희 치다 받아야 되죠. 지금 우리 아들도 생인데 다 사표내고 여기에만 일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무죄 판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복직을 하겠다. 얘기 들어보니까 류중일 전 감독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금 분개할 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민사에서는 부적절한 관계가 맞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죠. 정확하게는 거기서 부적절한 관계가 맞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왜 형사에서는 이렇게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속상해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혼 소송에서의 어떤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와 형사사건에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좀 다르거든요. 형사소송을 좀 더 엄격하게 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혼 판결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라는 게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좀 더 강력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 부분을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지금 교사 복직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설령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성적인 어떤 접촉이 있는 그 CCTV 화면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 당사자도 그 부분은 뭐 수능 망치고 와서 힘내세요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힘날 것 같다고 해서 뽀뽀해줬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좀 부적절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사실상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좀 비위가 있다라고 네. 봐서 징계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복직이 쉽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명기 원장님. 검찰이 물론 검찰도 여러 범죄적 검토도 했겠지만 시청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패널분들 그리고 저조차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영상에도 보면 유중일 전 감독도 그런 주장했습니다만 CCTV를 보면 그 부적절한 관계, 자신의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그 학생이 오라고 자신의 손주한테 오라고 하니까 아이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게 고스란히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호텔 복도를 거닐 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체격이 큰 학생을 뿌리치고 나올 그런 힘은 없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견은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 왜 엄마가 낯선 사람하고 있지 이걸 전혀 인지 못한다고요. 정말 이게 지금 부적절한 상황인 거를 아이가 정말 인지를 못한다고 검찰은 혹시 그런 전문가의 소개를 들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모든 피해는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아이가 그 피해를 갖다 저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그림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언어로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어려움은 뭔가 하면은 우리 아이의 피해를 증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은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전날 저 당시에 했으면은 아이의 감정이 드러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을 텐데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하하.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는 저는 아마 아이의 입장에서는 낯설고 무엇보다 저 장소가 낯설어요. 아이는. 그니까요. 아이한테 익숙한 곳이 아니고 맞아요. 저 몇 시간이 절대로 편했을 리는 없지만 네. 그거를 아이의 말이나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게 참 마음 아파요. 정말로 이 사안은 아마 이제 국민청원까지 지금 이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 사안 뉴스파이터도 정말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요.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손흥민 씨가 비행기에서 어떤 여배우를 만났나 봐요. 세상에 대박 사건. 김효성 기자님. 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비교 분석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만 그 마음 하나만큼은요. 대표팀 감독도 울고 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강부자 에이? 씨거든요. 강부자 씨가 축구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한 방송에서 이 강부자 씨가 비행기에서 우연히 손흥민 선수를 만났다라는 사연을 밝혔는데요. 어머나. 이번 여름에 미국에 갈 때였는데 손흥민 선수와 비행기를 같이 탔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는 일반석은 안 탈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서 되물어 왔습니다. 누군가가. 그랬더니 강부자 씨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나는 강부자. 부자 언니다. 비즈니스를 탄다. 네. 손흥민 선수는 1등석이긴 하지만 비즈니스하고 1등석은 커튼만 걷으면 된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편한 자리 지근거리 아니었단 말을 진짜 네, 네. 저렇게 해주셨는데, 그럼 보세요, 김현주 평론가님, 손흥민 선수와 가는 내내 미국 가는 길이면은 열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가는 내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워낙 예의 바른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강부자 씨한테 먼저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말을 걸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강부자 씨는 내심 내가 만약에 눈이 마주치면 이걸 물어봐야지라고 아마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걸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손흥민 선수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LA로 팀 이적 결정하러 가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당시에는 LA로 이적한다는 썰만 난무할 때였는데 네. 이게 미국 비행기를 타고 있으니까 축구 덕후였던 강부자 씨의 입장에서는 이거 팀 이적을 확정하러 가는 건가? 이 생각이 아마 먼저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언론보다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이야. 알았던 것은 강부자 씨였다는 것이죠. 아니, 안진영 기자님, 우리 국내 내로라는 스포츠 기자들보다 더 뛰어난 취재력이 있어요. 딱 보고 그냥 대충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미국에 무슨 볼일 보러 가나 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LA로 뭔가 이적팀을 결정하러 가는 거예요. 완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기자처럼. 강부자 씨가 진짜 축구를 좋아하고 네. 손흥민 씨의 진짜 팬이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정말 만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아유 반가워요, 잘 보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LA에 이적하러 가는 겁니까? 강부자 씨 올해 나이가 84이거든요. 어머나! 이거는 전문적으로 어떠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만남 직후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LAFC 이적을 공식화했던 어머나, 거죠. 어머나. 자, 게다가 데뷔전에서 첫 프리킥으로 올해 골까지 수상했는데 자, 이에 감격에 겨워서 또 손흥민 선수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 자, 문자를 보냈다 1차적으로 뭐죠? 연락처를 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근데 답장이 왔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 얘기인즉 정말로 누군가가 수소문해서 손흥민 선수의 연락처를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연락을 모르는 사람한테 답을 주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강부자 씨가 연락을 했을 때 답장까지 왔다는 겁니다. 어머나. 이건 정말로 자랑할 만합니다. 그리고 진짜 손흥민 선수도 인성이 대단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 구단의 공식 발표 나기 전이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저 그냥 누구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적팀 결정하러 갑니다. 세상에 얼마나 착해요. 세상에 강부자 선생님을 또 믿고. 그런데 보세요, 축구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지금 보세요, 강부자 씨가 이 경기판을 읽는, 경기 흐름을 읽는 눈도 대단하대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씨 좀 구박하지 마세요. 구박하지 마세요. 아니 구박하는 게 진공청소기라고 내가 김남일 씨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선수인데 맥을 못 치더라고. 성남에서 감독하다가 그 경질돼갖고 네, 그것도 아시네. 자진 사퇴했지만 야, 다 아시네. 내가 이렇게 앉아서 빨리 오현규를 넣어요. 어머. 배준호하고 오현규가 들어가야지. 근데 이 선생님은 가만히 웃으면서 아이 감독들이 다 생각이 있는 거야. 나는 빨리 넣어요. 빨리 바꿔야 돼. 그러는데 진짜 오현규가 들어가서 나 넣었잖아. 배준호도 넣었잖아. 득점했어. 아이 그거 봐. 내 말대로 하니까 되잖아. 그런 것까지 난 분석을 하면서 본다고. 재계약이 손흥민이가 조금 너무 하느냐, 딴 데로 가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날 게임에서 페널티킥을 못 찼어요. 어머, 어떡해. 못 차면 어떡해, 흥민아, 어떡해. 막 이랬어. 자식한테 얘기하듯이 아들한테 얘기하듯이 그런 감정. 막 그거 보면서 네. 저게 다 내 핏줄이지. 정말 해박합니다. 근데 진짜 이 축구인들이요, 강부자 씨의 어떤 이 분석 같은 거 비전문가 분석을 뭐 그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저런 분석에서 생각지도 못한 우와 좋은 생각인데요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참조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우 강부자 씨의 해박한 또 축구 지식 또 저희가 또 감탄했습니다. 어머나 전업주부 한다더니 전업백수. 아니 이 제목만 가지고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안진영 기자님. 네,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된 30대 초반의 아내 고민 사연입니다. 어허. 일단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였다고 해요. 네. 자, 둘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부부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키울지 본격적으로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자, 근데 남편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 나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아기 키우는 이러는 게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어머나. 자, 남편의 이 고백 솔직해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내는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솔직히 월급은 내가 당신보다 150만 원은 더 많고 솔직히 집안일도 자기가 더 잘하니까 당신은 전업주부를 해도 될 것 같아. 자, 근데 중요한 거 두 사람이 마음만 맞으면 되죠. 네. 그래서 남편이 퇴직하고 전업주부를 하게 됐고 어머나. 아내분 혼자서 경제활동을 이어갔던 겁니다. 아니 그냥 예를 들어 차 마시면서 그냥 툭 던진 말 이게 뭐 주고받은 그냥 장난스레 주고받은 말이 아니라 내가 더 남편인 자기보다 150만 월 150만 더 버니까 그렇게 하자. 어머 진짜 근데 김묘성 기자님 생각보다 합리적인 어떤 제안 같은데요 지금? 네, 합리적으로 서로 합의가 된 모양새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남편이 일을 정말 집안일을 철두철미하게 제2 성향으로 잘했는데 제이. 쇼핑을 하나 할 때도 그냥 엑셀로 탁탁탁 정리해가지고 최저가 쇼핑 준비했습니다. 짜라랑 해가지고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쇼핑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와. 아내 입장에서는 역시 꼼꼼한 사람은 다르네, 똑소리가 나네 라고 남편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우쭈쭈 해야 되네 우쭈쭈. 그 남편 요리도 잘했대요. 어머나. 그래서 당신 오늘 뭐 먹고 싶어 다 해줄게 라고 어머나. 쫙 해주고 아내는 와 나도 못하는 요리까지 남편이 해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좋다 라고 처음에는 그랬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자랑 사연 같은데 김현주 평론가님 조금 전에 김묘성 기자님의 말씀에 뭔가 힌트가 있었나 봐요. 처음에는 그랬답니다. 지금 뭔가 힌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반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머나. 뚜둥 하고서 이제 반전이 하, 나오게 하. 되는데 시어머니가 등장을 하게 되는 어머. 거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아들에게 하게 됩니다. 네. 아유 우리 아들 요즘에 회사 생활 힘들진 않니?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머뭇거리다가 근데 엄마 사실 나 회사 그만뒀어. 아이고. 아니 저 우리 집사람이 돈도 더 잘 벌고 나는 조금 못 벌잖아. 그러니까 집안일이 사실 나는 적성에 더 맞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살림하고 뭐 애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상의를 했던 거야. 네. 이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어머나. 남자가 집에 있으면 뭐가 되냐? 뭐가 아니 되냐? 우리 아들 체면 깎이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우리 아들이 어디가 뭐가 모자라서 도대체 집에서 살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아니 안진영 기자님 지금 시어머니의 말씀이 약간 진짜 좀 기분이 나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가 집에 있으면 뭐가 되냐? 뭐가 되긴요. 사람이 되지. 저는 그 뒷부분이 더 기분이 나쁩니다. 뭘까요? 뭐가 모자라서 살림을 하냐? 그러면은 살림은 모자란 사람이 하는 맞다. 겁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그러네요. 자, 그럼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히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라 아내 편이었습니다. 와. 엄마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엄마 왜 그래? 우리 그렇게 하고 싶어서 결정한 건데 와. 나 그리고 이거 좋아. 자, 그런데 시어머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아들한테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니까 남편도 이 어머니 말에 조금씩 휘둘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와. 아니 조금 전까지는 마치 저 남편분이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줄 알았어요. 정말로 이 남편분의 입장에서 연기를 잘해 주셨어요. 우리 안진영 네네. 기자님이. 근데 조금씩 어머니의 말에 휘둘렸다는데 왜 어떻게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 아, 이 남편 갑자기 집에서 요리만 하니까 좀 우울한 것 같아 라면서 배달 음식을 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음식만 하다 보니까 우울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옆에서 자꾸 뭐라 하니까 우울해진 것 같은데 그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일 거거든요. 잘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꼼꼼하던 남편이 빨래와 청소도 대충 하기 시작한 거죠. 대충 그까이 거 대충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김묘성 기자님 이거 약속 위반이잖아요, 선호. 그렇죠. 아내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도 한데 그런데 이제 아내는 남편을 이제 타이르고 다시 한번 합의를 해보자라고 시도를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좋다. 남편이 다시 취업을 해서 아이 같은 경우는 봐주시는 분을 따로 고용하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편이 뭔가 이상합니다. 취직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아내가 묻죠. 왜 이력서로 안 넣어? 라고 다그치니까 남편이 아주 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대체 어떤 황당한 반응이에요,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자, 방금 저 삽화가 딱 정확한데 아마 저 남편은 저렇게 침대에 가로 누운 상태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잘 벌고 있는데 내가 뭘 벌어. 아내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 진짜로 저 남편분이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와 계시마다 이거 너무 지금 빙의돼서 잘하시는데 근데 최명기 원장님 저 남편분 갑자기 왜 심리가 저렇게 바뀌었어요? 아,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뭐나? 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 저분은 직장 생활은 애초에 안 맞는 성격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지나치게 꼼꼼하다는 건 불안 수준이 높다는 거고요. 야단 맞을까 봐 되게 겁나고 회의도 힘들고 발표도 힘들고 막상 2년 해보니까 진짜 못 해먹은 거예요, 이제 본인이.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에 집안 살림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머니가 개입하면서 우울증이 있게 된 거고 우울증이 있게 되면 첫째 밥맛이 없어집니다. 어이구. 하루 세 끼 밥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밥이 자기가 맛이 없고요. 달거나 그런 배달 음식이 우울증에 땡기게 됩니다. 어이구나. 그리고 우울증이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무기력해요. 그래서 청소면 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우울증이 있게 되니까 과거에 직장 생활에서 괴로웠던 것은 더 끔찍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아마 몇 달 지나면 다시 원래 부지런한 남편으로 돌아오긴 할 텐데 네. 그 전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요. 남편의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 몇 달을 기다릴 인내심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아내분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김묘성 기자님? 앞서서 원장님께서 우울증이라고 말씀하셔서 갑자기 이제 말수가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아내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갈라설 생각도 하고 있나 봐요. 어머나! 그러다 보니 남편의 이런 약속 위반 행위가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우리 너무 요즘 고민 듣다 보면 이혼이라는 단어가 너무 빈발하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실제로 저는 옆에서 간접 체험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정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도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있다고 하면 이혼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아이도 또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물론 더 행복해지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내분도 이혼까지 생각을 진지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이혼할 정도로 이 고민이 힘들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명기 원장의 분석대로 몇 달 만에 이 행동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법원에서 말하는 혼인 생활의 본질적인 의무인 부양과 협조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아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돈도 벌고 육아도 하고 가사도 하면 남편은 무슨 아들처럼 아내한테 키워지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상호 부조라는 게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시어머니가 참 생각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요리하고 아이 키우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잘 해내는 아들을 정말 멋지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잘 키워놓으시고 왜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드님 훌륭하게 잘 키우셨는데 맞아요. 괜히 이혼까지 얘기 나오게 하지 마시고 부부가 잘 알아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남편분 이 어머니 말이 휘둘리지 말고 정말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화이팅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내분과 다시 한번 오순도순 아이와 함께 오순도순 그런 사는 가정 또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볼게요. 정말 이 사건 소식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5분경입니다. 창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혼자 와서 일단 모텔 객실을 하나 잡습니다. 네.
그리고 4시 24분쯤입니다. 여중생 2명이 그 20대 남성이 있는 객실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20대 남성은 여중생 중 1명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다른 여중생을 객실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급니다. 약간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요.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객실 안에서는 갑자기 쿵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나. 자, 그래서 객실 밖에 있던 여중생이 무서워지니까 근처에 있던 다른 남중생들을 불렀습니다. 어허. 자, 그리고 남자 중학생들은 문을 두드렸죠. 근데 안에 있던 이 20대 남성이 또 문은 열어줬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비가 붙어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머나. 그 결과 남중생 1명 그리고 객실 밖에 있었던 이 여중생이 사망했고요. 다른 나머지 남중생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원래 안에 있었던 여중생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객실 문을 두드리자 이번엔 20대 남성이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8m 높이의 객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병원 치료 도중에 결국 숨졌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경악스러운 사건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세상에 김현주 평론가님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20대 남성은 범행 도구로 쓰인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텔 인근에 있는 마트에 가서 술과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것으로 장면이군요.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20대 남성이 객실 안에 함께 있자고 했던 그 여중생은 다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중생은 이제 경찰에서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태죠. 네. 당초에는 오픈 채팅방에서 이 20대 남성과 여중생 2명이 함께 알게 돼서 한 차례 만남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0대 남성은 그중에서 한 명에게 좀 호감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건 당일이었던 어제 오후에도 이 여중생들이 함께 오니까 한 명은 나가 있으라고 하고 한 명만 방 안에 있었던 것이죠. 친구와 함께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이 범인, 용의자는 굉장히 격분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또 남중생들까지 합류를 하게 되니까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던 여중생이 남자친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격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몹쓸 인간 사망했지만 어쨌든 계획범죄로 봐야 되는 겁니까? 허준 변호사님. 계획적 범죄로 볼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흉기를 구입하고 다른 데를 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숙박업소로 들렀거든요. 다만 이때 이 남성의 계획이 살인의 미필적故意까지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그 도구로서 사용하기, 예를 들면 뭐 협박용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준비를 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피의자가 사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겠지만 혹시나 모를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정확한 수사로 실체 관계가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 나온 속보 따르면 이 숨진 20대 남성 피의자, 이 남성이 미성년자로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도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던 이 인간, 지금 안진용 기자님 그 인간이 공개됐다면서요 지금? 네, 지난 10월 14일 충북 진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50대 남성이 이 피해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남성은 충북 음성군에 있는 자신의 거래처의 오폐수 처리소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좁혀오자 피해 여성의 차량을 충주호에 버리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해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실종 44일 만에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 사람같이 떠난 인간 모습, 그 피의자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그럴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백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40일 동안 마음은 어떠셨어요? 지옥가드 같았습니다. 신상공개 유일 신청 안 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잘못한 게 맞기 때문에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게 맞죠? 아닙니다. 생각 같아는 가서 그냥 모자 벗기고 마스크 다 벗기고 싶은데 다시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몹쓸 인간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나이와 이름 다 공개됐어요. 이름 김영훈, 나이 54세, 정면과 좌우 돌렸을 때의 모습 다 보이고요. 지금 오늘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중대성 그리고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 몹쓸 인간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말씀 드리고 저 몹쓸 인간 법이 내릴 수 있는 무거운 철퇴를 내려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피해자와 유족의 한이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